격투강은 오직 하나의 신조로 산다. 언제나 더 강한 자에게 도전하는 것. 알루안이 처음 링에 오른 순간부터 모든 경기는 그의 KO 승으로 끝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게임 세계로 차원 이동을 하게 된다. 이 세계에서 기사와 마법사는 완전히 상극인 두 세력에 속해 있었다. 그가 빙의한 몸은 최강 마법사 가문의 도련님이었다. 하지만 마력 없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는 기사들이 관리하는 감옥에 버려졌다. 하지만 교도소장이 죄수들을 선동해 그를 공격하게 했을 때 그는 맨손으로 그들 모두를 쓰러뜨렸다. 그 감각은 다시 한번 강자에게 도전하고픈 그의 욕망을 즉시 일깨웠다. 결국 그의 전생은 격투계의 무패전설 진진호였기 때문이다. 40대에도 젊고 강력한 챔피언 도전자들을 상대로 그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경기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다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그가 다리 부상을 입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는 그래플링을 시도하는 척했지만 실제 계획은 그의 다리를 영구적으로 불구로 만드는 것이었다. 상대가 계획이 성공하려 한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다음 초에 그는 알루안의 회전축에 쓰러졌다. 심판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알루안의 승리를 선언했다. 이제서야 사람들은 그가 왜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코치에게 기자회견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혼자 자리를 떴다. 그는 또한 다음 경기가 확정되면 알려달라고 코치에게 말했다. 이런 무리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코치는 동의했고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 차를 타고 집에 가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알루안은 완벽하다며 시원한 날씨가 기분 좋을 것이고 대신 뛰어서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코치는 깜짝 놀랐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알루안에게 집까지 30km나 된다고 경고하러 뛰쳐나갔지만 기자회견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루안의 다리 부상 소문이 연출된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즉시 둘러싸였다. 오랫동안 알루안과 함께한 코치는 그를 깊이 이해했고 그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알루안이 데뷔한 이래로 그는 한 번도 대등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100% KO율을 자랑하는 세계 챔피언이었다. 알루안의 다리 부상 의혹에 대해 코치는 기자들에게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진진호가 스스로에게 그런 제약을 건 것이었다. 세계 챔피언으로서 그는 당연히 막대한 부를 벌었고 각 나라에서 가장 비싼 건물의 최상층에 살았다. 얼마 후 그는 실제로 30km를 전부 달려 집에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류가 평소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알루안은 이 광경에 완전히 익숙한 듯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재빨리 샤워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이 빛났다. 그가 보고 있는 게임은 라스트 세이비어였기 때문이다. 그 게임은 10년 동안 서비스되었고 각국의 게이머들조차 포기한 고난도 게임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그 게임을 하며 끊임없이 훈련하고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의 인생 목표는 언제나 더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목표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다시 도전자가 되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최종 보스의 체력바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다. 이대로라면 이길 참이었지만 그는 사실 게임이 이렇게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마왕을 응원했다. 마왕이 크리다스 모든 움직임은 그에게 쉽게 막혔다. 그는 오늘 보스의 움직임이 왜 이렇게 단조로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공격은 힘들이지 않고 명중했다. 그는 화면에 덤벼라고 소리치면서도 손으로는 화려한 조작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알루안은 마왕의 빈틈을 포착하고 필살기를 충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가 터져나오며 푸른 사자의 형상을 이루었다. 다음 순간 그는 마무리 일격을 날렸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스템은 그에게 도전 성공을 알렸다. 그 순간 그는 두 세계의 챔피언이 되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그는 마우스를 스크린에 내리쳤다. 이제 다음엔 누구와 싸워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곰에게라도 도전해야 하는 건가? 바로 그때 황금빛 번개가 하늘을 밝혔다. 그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재빨리 돌아섰다. 황금빛 번개는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그를 향해 똑바로 날아왔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주변은 시끄러워 그는 왜 자신이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218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야. 서둘러 여기서 나가자. 계속 불렀잖아. 뭐 하는 거야?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때 그는 그 남자의 셔츠에 인쇄된 172라는 숫자를 발견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같은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큰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벽에 걸린 깃발의 문장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172번은 계속 그를 흔들며 말했다. 정신 차려. 여기서 평생 갇혀 있고 싶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켈로윈이라 불리는 이 역겨운 곳에서 탈출할 마지막 기회였다.
알로아는 켈로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172번이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심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분명 꿈이 아니었다. 설마 자신이 예전에 하던 게임 속으로 들어온 걸까?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172번에게 끌려가던 중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멈춰 서서 그 남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여기가 정말 켈로윈이라면 경비가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었다. 172번은 교도소장 클라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아까 급히 나갔으니 지금이 기회라고 했다. 하지만 알로아는 대신 그의 뒷덜미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며 그의 당황한 외침을 무시했다. 172번의 말이 사실이라면 알로아는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그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저 문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172번이 혼자 도망가지 않고 그를 데려가려 했으니 알로아는 이 남자가 원래 몸 주인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더라도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마침내 문이 열렸다. 죄수들은 마치 자유를 본 것처럼 필사적으로 돌진했지만 갑자기 팔 하나가 허공을 날았다. 맨 앞에 남자는 잘린 팔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고 그의 앞에는 교도소장 클라크가 서 있었다. 경멸의 표정으로 교도소장은 부하들에게 이 더러운 벌레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교도소장 뒤의 병사들은 즉시 공격을 시작했다. 탈출을 시도했던 모든 죄수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172번은 여전히 교도소장이 왜 거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로아는 그에게 함정이라고 말하며 닥치고 뛰라고 명령했다. 한참 후에야 학살이 마침내 끝났다. 교도소장은 남은 죄수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했다. 챔피언의 직감 덕분에 알로안과 172번은 순전히 운으로 살아남았다. 172번은 고개를 숙여 땅에 널린 시체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메스꺼움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는 결국 허리를 숙이고 토했다. 그때 경비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경비병은 그를 세게 차며 말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상황으로 보아 그들은 아이들조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언제라도 또 다른 학살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알로안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때 교도소장이 알로안 앞에 서서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아니, 알로안은 도망칠 용기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마법사들은 겁쟁이들이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니까. 가까이 다가와 그는 말을 이었다. 오늘 죽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다, 아란. 그 말을 남기고 교도소장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아란은 고개를 숙여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 그의 이름은 알안이었다. 감옥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이곳에서의 임무는 단 하나, 돌탑을 쌓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직 죄수들을 괴롭히기 위한 무의미한 노동이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또한 자신이 지금 거주하는 몸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첫째, 몸은 극도로 약했고 약 15살이었으며 그 돌 하나를 드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다. 둘째, 밤에 몰래 마법을 사용하려 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은 그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 최강 마법사 가문의 후계자로서 알로안이 어떻게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단 말인가? 그 순간 알로안은 마침내 자신이 왜 이곳에 버려졌는지 깨달았다. 물론 알로안 가문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한 경비병이 그에게 돌탑을 반대편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그 경비병은 그의 바로 뒤에 앉아 그의 작업을 감독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이곳에 온 이후로 매일 몸을 단련했지만 음식은 언제나 이렇게 형편없었다. 172번이 쟁반을 들고 와서 알로안이 오늘도 빵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 알로안은 그에게 빵을 건넸다. 빵은 저급 탄수화물이라 거의 먹지 않았다. 172번은 즉시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다른 모든 죄수들은 알로안을 피했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최강 마법사 가문 알로안의 상징은 그의 붉은 두 눈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눈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 저주받았으며 그 시선과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든 곧 죽게 된다고 했다. 알로안과 172번은 나이도 비슷하고 심지어 룸메이트였다. 원래의 기억은 이렇지만 그들은 가까웠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소년이 어떻게 켈로윈 감옥에 오게 된 걸까? 그때 172번은 그에게 요즘 더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알로안이 왜냐고 묻자 172번은 그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다른 모든 사람의 작업량이 늘었고 이제 다른 죄수들이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589번을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경기장 밖에서 사람을 죽여 수감된 악명 높은 싸움꾼이라고. 그 말을 듣고 알로안이 물었다. 그럼 내 곁에 있으면 너도 위험해지지 않겠어? 172번이 대답했다. 뭐 우리가 안지 좀 됐잖아. 그냥 모르는 척할 수는 없지. 바로 그때 알로안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어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하지만 넌 방해될지도 몰라. 일단 다른 곳으로 가 있어. 벽에 가득 찬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는 돌아서서 172번에게 말했다. 네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것 같군. 172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는 분명히 그 우두머리의 번호를 보았다. 한 무리의 부하들이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그 뒤에 서 있었다. 589번이 말했다. 이봐, 알루안, 너 때문에 모두의 작업량이 늘었다고 들었어. 알루안이 경멸하며 그저 운동으로 생각할 뿐이라고 대답하자마자 거대한 주먹이 그를 향해 똑바로 날아왔다. 다음 순간 그는 그에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172번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그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때 알루안이 갑자기 589번의 멱살을 잡았다. 589번은 그가 여전히 반격할 힘이 남아있을 줄은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다. 알루안은 589번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의 얼굴에 맹렬한 니킥을 날렸다. 172번과 589번의 부하들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 알루안의 눈도 커졌다. 그의 충격은 자신의 공격이 그에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몸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다. 589번은 그의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린 다음 그를 땅바닥에 격렬하게 내던졌다. 모두가 그날 알루안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알림, 데이터 동기화 진행률 100%, 동기화 완료. 그 말을 듣고 그의 입꼬리가 미묘한 냉소로 올라갔다. 알루안은 천천히 일어섰고 푸른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의 팔과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두꺼워졌다. 압도적인 힘의 파도가 즉시 터져나왔다. 그는 새로운 힘에 익숙해지며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전투 자세를 취했다.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589번에게 다시 해보라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대담하게 도발하는 것을 보고 589번은 코웃음을 쳤다. 주먹을 으스러지도록 쥐며 그는 경멸하며 말했다. 네 가족조차 널 원하지 않았잖아. 버려진 도련님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을 얻는 거지? 알루안은 그에게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하며 무서운 거냐고 물었다. 원하는 대로 죽여주지. 589번이 포효하며 돌진했다. 알루안은 타이밍을 잡아 그의 허벅지를 찼지만 589번은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다리를 꽉 잡았다. 그가 아란을 조롱하려는 순간 아란은 몸을 돌려 돌려차기를 날려 풀려나며 589번의 머리를 세게 쳤다. 589번은 머리를 감싸쥐고 심하게 비틀거렸다. 알루안은 그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위로 차올려 그의 턱을 쳤다. 589번은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했다. 알루안은 그의 얼굴에 곧바로 또 다른 발차기를 날렸다. 589번은 마침내 완전히 쓰러졌다. 다리를 쓸 생각은 없었는데 체급이 다르잖아. 주먹만 쓰는 건 좀 번거로워서. 두목이 패배하는 것을 본 589번의 부하들은 흥분하여 무기를 뽑아 들고 알루안에게 돌진했지만 알루안은 서두르지 않고 쓰러진 589번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부러뜨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를 밟았다. 그는 589번의 부하들을 위협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589번은 다음 생을 숟가락으로 밥 먹여주는 신세로 보내게 될 거다. 그러고 나서 그는 경비병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 무리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반응이 없자 그는 압박을 더했다.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 못 믿겠으면 먼저 팔 하나를 부러뜨려 줄까? 마침내 한 부하가 당황해서 경비병을 찾으러 달려갔다. 몇몇 다른 이들은 589번을 데리고 가며 다음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한방으로 돌아와 쉬자 172번은 감탄하며 그 기술들을 언제 배웠냐고 물었다. 그러다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잠깐, 너 원래 이렇게 키가 컸었나? 우리 키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알루안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꿀탑 열심히 싸우면 키 클 거야. 사실 데이터 동기화는 그의 현실 세계 능력치를 게임 속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상태창이 나타났다. 아까부터 자신의 스시입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름 제이드 알루안. 직업 마법사. 성장률 감소. 페널티 활성화. 마나 제로. 이것을 본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맞아? 마나 제로. 속으로 계속해서 불평했다. 찌심이야? 마법사? 알루안이? 이런 쓰레기 같은 스획을 나한테 붙여줄 수 있는 거야? 믿을 수 없어서 상태창을 다시 띄워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아는 여전히 제로였다. 그 순간 172번이 뭐하냐고 물었고 알루안은 큰 웃음으로 민망함을 가렸다. 현실을 받아들인 후 그는 침대에 누워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마침내 이 몸뚱이 같은 반푼이 실패작이 왜 가문에서 버림받았는지 이해했다. 알루안 가문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었다. 이제 그는 진정하고 천천히 상황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힘, 민첩, 체력, 인식이 모두 110으로 최대치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성장률 감소에 페널티까지 붙었지만 이 마르고 덜 자란 몸으로는 어차피 스식 잠재력을 전부 발휘할 수 없었다. 그 페널티는 몸을 제대로 단련하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이곳 음식은 정말 최악이었다. 그래도 처음 보는 특성들이 잔뜩 있었는데 전부 S랭크였다. 그가 알기로는 독 면역과 불사신 투사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해금한 특성이었다. 하나가 제로만 아니었다면
이건 거의 사기 캐릭터였지만 이 설정은 명백히 그를 화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상황을 정리한 후 그는 몸을 일으켰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아나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간수가 소리쳤다. 번호 불린 놈들 밖으로 나와. 죄수들이 하나씩 불려나가 감방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용히 한 줄로 늘어섰다. 알이 172번에게 물었다.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대답했다. 사형수들이야.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가는 거야. 알은 마지막 식사가 생소했기에 172번이 설명해 주었다. 사형 집행 전에 원하는 음식을 뭐든지 요청할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알로안의 머릿속이 번쩍였다. 그는 즉시 계획을 세웠다. 알로안은 소년에게 이름을 물었다. 소년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항상 번호로 서로를 불러서 진짜 이름은 잊은 지 오래라고. 그러고는 자신을 가족 없는 길거리 아이 유라고 소개하며 알로안에게도 이름을 물었다. 알로안은 자신이 제이드 알로안이라고 대답한 후 류에게 이곳을 나가고 싶냐고 물었다. 류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애초에 여기서 평생 있을 생각도 없었고 나가야 할 자신만의 이유도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알로안은 어떻게 탈출할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었다. 류는 잠시 생각하더니 유일한 출구는 정문이고 그 문 열쇠는 소장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로안이 물었다. 그럼 먼저 소장을 쓰러뜨리고 열쇠를 훔쳐야 하나? 하지만 류는 농담하냐고 쏘아붙이며 소장은 은퇴했어도 여전히 오링 나이트라고 상기시켰다. 알로안이 물려받은 기억 속에서 소장 클라크는 마법사를 극도로 혐오하는 기사였다. 라스트 세이비어의 세계에서 기사와 마법사는 늘 천적 관계였다. 하지만 알로안은 은퇴한 오링 나이트를 이길 자신이 없었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 순간 류가 훔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사보다 소매치기를 먼저 배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장은 항상 간수들을 대동하고 있어서 틈을 찾기 어려웠다. 이 말을 듣자 알로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미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합 시간에 간수가 오늘부터 작업 할당량이 다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죄수들은 즉시 불평했지만 간수는 소장님의 명령을 거역할 셈이냐고 차갑게 물었다. 한 죄수가 더 항의하려던 순간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에 닿았다. 간수는 자신은 그저 명령을 전달할 뿐이며 불만 있는 사람은 직접 소장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다. 죄수는 떨면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간수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직도 이게 누구 탓인지 모르나? 죄수들은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모두 알로안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간수가 작게 헛기침을 했다. 그는 몸을 돌려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걸어나갔다. 류가 초조하게 알로안에게 다가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속삭였지만 알로안은 그저 더 뒤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알로안은 속으로 생각했다. 소장은 아마 대놓고 손을 쓸 수 없으니 폭동을 부추겨 다른 죄수들이 나를 죽이길 바라는 거겠지. 어제의 사건도 그가 꾸민 일일지도 모른다. 명예로운 기사가 이런 더러운 수법을 쓰고 이제 간수까지 죄수들 편을 들고 있다. 이 상황은 더 이상 어제처럼 대처할 수 없었다. 류는 알로안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죄수들은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한 듯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알로안은 여유를 잃지 않고 말했다. 너희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의 말은 그들을 완전히 격분시켰다. 그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성난 파도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다음 순간 알로안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맨 앞에 죄수에게 강력한 니킥을 날렸다. 남자는 뒤로 날아가 다른 이들의 돌진을 늦췄지만 남은 죄수들은 즉시 몰려와 그를 둘러쌌다. 알로안이 주먹을 쥐고 씩 웃었다. 완벽해. 아침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했는데 전부 다 덤벼. 순식간에 죄수들이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알로안은 케이지 파이트를 할 때 상대를 하나씩 상대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고 항상 느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한꺼번에 모두를 상대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런 상황, 1대1의 싸움을 갈망해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너희들 좀 더 공격적이어도 괜찮겠는데. 바로 그때 그의 시야 끝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는 즉시 몸을 숙여든 뒤 공격자의 일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그는 뒤로 팔꿈치를 휘둘러 공격자의 턱을 박살냈다. 그러고는 번개처럼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주먹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죄수들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류는 멀지 않은 곳에서 완전히 일방적인 학살을 목격했다. 그는 매일 함께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망연자실했다. 그 순간 589번이 류의 뒤에 나타나 그를 붙잡고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알로아는 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는 싸움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의 흉포한 모습에 남은 죄수들은 칼을 꺼내 들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공격을 피하는 스릴, 깨끗한 타격을 성공시키는 쾌감. 그것이 바로 그가 격투기에 빠지게 된 이유였다. 속으로 그는 흥분해서 외쳤다. 더 덤벼.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어이, 알로안, 허세 부리지 마. 그냥 조용히 죽어.
친구는 좀 더 잘 챙겼어야지. 그 남자 뒤에는 589번이 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이를 본 알로안의 내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다. 야, 이 쓰레기야. 너 방금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 589번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렸다. 나와 싸우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나는 이링 나이트다. 그리고 너, 알로한. 만화조차 없는 놈의 결말은 죽음뿐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검을 치켜들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나는 옆으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다. 그의 공격은 허공만 갈랐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이미 589번을 땅에 쓰러뜨리고 류를 구한 뒤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도 안 돼. 방금 뭘 한 거지? 넌 마법도 못 쓰잖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이건 마법이 아니야. 파리채, 끝나기도 전에 내 모습이 흐려지며 유령처럼 빈 공간을 가로질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내 오른발이 날카로운 홀을 그리며 그의 목에 처박혔다. 남자는 몇 미터 뒤로 날아갔다. 그 순간 내 뒤에 있는 문으로 소장이 들어섰다. 허공에서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긴장감이 즉시 폭발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때 류의 목소리가 울렸다. 잠깐만요. 우리를 향해 달려오며 류가 외쳤다. 218번은 피해자입니다. 저놈들이 절 인질로 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쓰러진 죄수들에게 역겹다는 듯한 시선을 보내며 속으로 멍청이들이라고 욕했다. 갑자기 그는 내가 만화 채널을 열었냐고 물었다. 나는 대충 둘러댔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순간 소장의 몸에서 보라색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모든 죄수들이 그 압박감에 무릎을 꿇고 걷잡을 수 없이 떨었다. 하지만 류는 아직 어린애였고 바닥에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하지만 다시 그의 주위로 푸른 에너지가 피어오르며 오링나이트인 소장의 압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에스프란 특성, 챔피언의 고귀한 영혼이 억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생각했다. 이거 정신계 면역인가? 이 능력 완전 사기잖아. 원래 세계에서 그의 몸은 이미 정점에 도달해 있었다. 고작 오링 나브랭이 따위에게 억압당할 리가 없었다. 소장은 완전히 경악했다. 만화조차 각성하지 못한 자가 멀쩡히 서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후 그의 몸에서 더욱 압도적인 기운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무사히 서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게 S랭크 특성이군. 또 뭘 할 수 있는데? 별표. 그의 반응은 소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뒤에 있던 간수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소장은 어쩔 수 없이 기운을 거두었다. 그는 입술을 비틀며 생각했다. 여기서 멈춰서 다행이군. 만약 그가 화나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면 난 끝장났을지도 몰라. 소장은 그를 산채로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결국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서 떠나기 전에 작업을 재개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할 말이 있다며 소장을 불러세웠다. 소장은 화를 내며 돌아보며 뭘 원하냐고 물었다. 그는 돌멩이나 쌓고 다른 죄수들의 공격을 걱정하며 끊임없이 긴장하는 것에 질렸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냥 죽기로 결심했어. 그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알로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알로안은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말했듯이 난 사형수가 될 거야. 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겠지. 그렇지?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알로안이 무심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내가 후회할까봐 두려워? 수정구슬로 기록이라도 할까? 소장의 눈이 즉시 빛났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는 즉시 돌아서서 부하들에게 수정구슬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알로안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마지막 식사는 뭐든지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준다던데. 그럼 지금 정하지. 내 마지막 식사는 벨라스테이트 비프로 하겠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싶어. 소장 뒤의 간수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한 명이 중얼거렸다. 어떻게 저렇게 비싼 걸 사형수한테 내줄 수 있겠어? 벨라스테이트 비프는 라스트 세이비어에서 가장 희귀한 음식 중 하나였다. 맛이 너무 좋아서 먹고 나면 힘이 솟는다거나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는 묘사가 일부 퀘스트에 자주 등장했고 심지어 플레이어들이 NPC에게 뇌물로 주기도 했다. 팔짱을 낀 알로안이 말했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 너무 과한 요구는 아니지. 안 그래? 난 S랭크짜리로 원해. 만약 속임수를 쓰면 모든 건 무효야. 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로 사형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제야 알로안은 그를 기억해냈다. 그는 류를 가리켰다. 얘도 같이 간다.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먹을 만큼 준비해. 교도소장은 어차피 죽을 알로안이니 소원을 들어주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류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내 의견은? 그렇게 류만 다치는 세상이 완성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알로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간수들이 주는 배급식을 먹으며 훈련에만 집중했다.
한편 류는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왜 알로안이 계속 운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알로안이 이 길을 택한 진짜 이유는 라스트 세이비어의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능력치가 최대치인 100에 도달하면 새로 얻는 경험치는 자동으로 나머지 능력치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만화를 제외한 모든 능력치가 이미 10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모든 경험치가 만화로 직행한다는 의미였다. 그때 간수 한 명이 와서 알로안과 류를 불렀다. 알로안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졌지만 류는 머리를 부여잡고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벨라의 날 소고기로 차려진 푸짐한 만찬이 이미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지글거리는 스테이크는 참을 수 없는 윤기로 빛났다. 류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너무 맛있어.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건 먹어본 적이 없어. 알로안은 누구 덕분인지 잊지 말라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알로안에게는 맛보다 소고기의 특수 효과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 순간 시스템 팝업이 연달아 뜨면서 페널티 일부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막혀있던 경험치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오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완료됐다. 다음은 저거다. 한편 간수는 교도소장에게 마지막 식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했고 교도소장은 아무도 그들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말을 마친 후 교도소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그의 표정은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혀 억누를 수 없는 것 같았다. 비록 은퇴했지만 교도소장은 여전히 오린 기사였고 만화도 개방하지 않은 어린 마법사가 자신의 기운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보며 알로안에게 받은 굴욕을 10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로안과 류는 벨라스테이트 소고기 한 접시를 완전히 비웠다. 류는 트림을 하며 말했다. 이제 여한 없이 죽을 수 있어. 알로안은 씩 웃었다. 지금이야말로 죽으면 안 될 때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배불리 먹고 나니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지금 당장 이 힘을 시험해보고 싶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교도소장이었다. 알로안이 말했다. 뭐야? 우린 이미 다 먹었는데. 교도소장은 그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이번, 아니, 알로안. 알로안은 씩 웃었다. 왜 그래? 우리가 안 남겨줘서 화났나? 교도소장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 알로안은 혈통에 기대어 거만하게 구는 꼬맹이에 불과했다. 그는 손을 뻗어 알로안의 어깨를 잡고는 차갑게 말했다. 그 재수없는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게 만들어주지. 그가 알로안을 노린 것은 단지 마법사라서가 아니라 알로안 가문이기 때문이었다. 알로안 혈통은 최강의 마법사 가문 중 하나였고 교도소장은 그에게서 기밀 정보를 원했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이 외딴 교도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알로안은 마침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챘다. 교도소장은 마법 도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클라크는 다시 기운을 방출하며 그를 짓눌렀다.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 견디는지 보자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알로안은 아무렇지 않게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류가 교도소장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지만 교도소장은 한 방에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과식한 류는 쓰러져 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교도소장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손을 들었다. 그는 양손으로 알로안의 어깨를 누르며 압박을 가했다. 계속되는 괴롭힘에 마침내 인내심을 잃은 알로안은 교도소장의 손을 쳐냈다.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날 죽이고 싶으면 사형을 제대로 집행해.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교도소장은 마법 도구를 썼음에도 만화조차 개방하지 않은 알로안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는 알로안이 자신보다 최소 한 링은 더 높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 힘이 알로안의 혈통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며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5링에 도달하는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훈련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어린 마법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었다. 그때 알로안이 무심하게 물었다. 장난은 다 끝났나? 교도소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돌아서서 떠나며 경고했다. 네 사형은 내일 아침이다. 알로안이라도 황제 폐하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마지막 밤을 즐겨라. 나중에 클라크 소장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첩에 적고 있었다. 비록 그 현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현역 기사들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만화를 한 개까지 밀어붙이고 마법 도구를 사용해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장면은 알로안과 류의 감방으로 다시 전환된다. 마법 도구로 강화된 교도소장의 기운을 정면으로 받은 류는 어린 몸이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눈을 떴다. 알로안이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그는 아직도 메스꺼려서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알로안은 그의 솜씨를 칭찬했다. 류는 교도소장의 소매에서 훔친 열쇠를 꺼내며 자랑스럽게 씩 웃었다. 알로안은 그에게 잘했다고 말했다.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배짱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 녀석은 진짜 사나이였다.
류는 교도소장의 관심이 온통 그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열쇠를 훔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일어섰다. 그러고는 류는 걱정스럽게 그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난 괜찮아. 류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 그가 이상하고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류에게 가서 돌이나 더 옮기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앞을 보았다. 이 순간 그의 힘, 민첩성, 체력이 각각 10포인트씩 증가했다. 놀라운 결과였다. 소문대로 그 고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계속 훈련해왔기 때문에 벨라스테이트 소고기를 먹은 후 몸의 질적인 향상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모든 페널티를 빨리 없애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결심하고 류에게 말했다. 오늘 밤 떠난다. 네가 회복되면 출발할 거야. 그는 교도소장이 곧 알아챌 수도 있으니 바로 탈출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있게 걱정 말라고 했다. 교도소장은 지금쯤 분명 잠들어 있을 거야. 그는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그는 교도소장이 사용하는 그 팔찌가 만화를 즉시 증폭시키지만 엄청난 피로를 축적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같은 아티팩트지. 아마 이미 어딘가에서 기절했을 거야. 교도소장은 식당 열쇠를 직접 가져왔고 예기치 않게 마법 장치까지 사용했다. 덕분에 그의 계획은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떠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말했다. 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그는 두려우면 류는 남으라고 말했다. 류는 떨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러자 류가 물었다. 이 방 열쇠는 없는데 어떡하지? 그는 류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하고는 한 방에 감방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류는 그의 힘에 충격을 받고 물었다. 당신 정말 마법사 맞아? 갑자기 근처에 있던 2명의 간수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뭐겠어? 당연히 탈옥이지. 그러고는 그와 류는 전력 질주했다. 류는 앞을 보라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정문에 한 무리의 간수들이 서 있었다. 그는 어깨너머로 소리치며 돌진했다. 멈추지 마. 그냥 계속 달려. 한 간수가 먼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들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간수가 칼을 휘둘렀다. 그는 쉽게 몸을 비틀어 피한 다음 한 손으로 간수의 얼굴을 잡고 힘껏 던져버렸다. 그 간수는 앞 무리에 부딪히며 그들 모두의 속도를 늦췄다. 선두에 있던 간수는 충격에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이미 손바닥을 든 채 바로 앞에 있었다. 그는 그의 목을 정통으로 쳤다. 간수의 핏대가 즉시 솟구치며 악하는 막힌 소리를 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즉시 간수를 지나쳐 뒤에 있는 간수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힘에 이미 겁먹은 간수들은 감히 반격하지 못했다. 그는 허들 선수처럼 뛰어올라 아까 던졌던 간수를 걷어찼다. 탁지하면서 그는 다른 간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낮췄고 뒤돌려차기로 그 간수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는 마침내 안정적으로 착지했다. 또 다른 간수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시 쉽게 피했다. 한 손을 땅에 짚고 날카로운 돌려차기로 간수의 머리를 강타한 후 뛰어올라 간수를 바닥에 완전히 처박았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2명의 간수가 칼을 들고 돌진하고 있었다. 두려움 대신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씩 웃었다. 순식간에 그의 다리가 번개 같은 속도로 솟아올라 2 간수를 동시에 가격했다. 그를 뒤따르던 류는 방금 목격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교도소장이 간수들에게 흔들려 깨어났을 때 그가 본 것은 부상자들로 가득한 현장뿐이었고 2 사람은 이미 정문을 통해 탈출한 뒤였다. 격노한 그의 눈은 분노로 커졌고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최대한 빨리 그들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한편 근처보다 마을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나무통 틈새로 작은 눈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추격하는 간수들을 따돌렸음을 확인한 후 그와 류는 뚜껑을 들고 머리를 내밀었다. 그는 류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류는 교도소 근처의 유일한 정착지인 모타라는 작은 마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간수들이 여기로 먼저 오지 않을까? 류가 대답했다. 어쩔 수 없어. 도시는 너무 멀어. 군중 속에 섞이기만 하면 안전할 거야. 그는 류의 말을 따르겠다고 말하고는 류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었다. 류는 통에서 옷 몇 벌을 꺼내며 말했다. 이거 너한테 딱 맞겠다 입어.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꼭 거지처럼 보이는 걸 골라야 해? 류가 설명했다. 여긴 사방에 거지가 있어. 가장 안전한 변장이야. 변장이 끝나자 류는 그에게 물건 좀 가져올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그가 물었다. 돈은 있어? 어떻게 뭘 가져오려는 거야? 류는 자랑스럽게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왜 돈이 필요해? 그는 이 아이의 사고방식이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돌아다니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기는 결국 그의 동료이니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로아는 침묵했다. 그는 류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1시간 후 류가 마침내 돌아왔다. 알로아는 무엇을 가져왔는지 물었다. 류는 색깔이 변하는 렌즈를 꺼내 그에게 씌워주었다. 그들의 진홍색 눈동자는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마치 미용 렌즈처럼 기능했다.
류는 붉은 눈동자는 알로한 가문의 상징이라 너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그것들을 숨겨야만 했다. 하지만 남쪽은 바하르 영토였고 파란색이 가장 인기 있는 색이었다. 저 잘난 척하는 귀족들 사이에서는 눈 색깔조차 장식으로 여겨졌다. 이 말을 듣고 알로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바하르 가문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주게임 캐릭터는 토레스 바하르였고 그는 그 캐릭터를 사용해 마지막 엔딩을 완료했다. 마법사는 알로하네, 검사는 바하르에 속한다. 그 혈통이 서로를 경멸하는 이 세계에서는 눈 색깔조차 분열의 상징이었다. 그러고 나서 유는 그를 돌아오는 길에 확보해둔 휴식처인 마구간으로 데려갔다. 알로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에 의문을 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눈을 떠보니 게임 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죄수였다. 이제는 마구간에서 자고 있었고 류가 왜 굳이 자신을 따라오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류는 그를 동료라고 불렀지만 교도소장의 목표는 분명히 그였다. 가까이 있는 것은 위험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류는 길거리 출신의 소매치기로 손이 빠르고 쓸모가 있었으며 알로아는 지금 당장 그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이 그가 그와 함께 있기로 선택한 이유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동시에 류도 깨어 누워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구간 틈새로 햇빛이 들어와 알로안을 깨웠다. 어젯밤은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알로아는 이렇게 더럽고 악취 나는 곳에서 잠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류도 일어나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알로아는 정말 귀족 엘리트답다고 말했다. 이런 곳이 불편했나? 알로아는 이런 곳에 머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류는 모두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의했다. 아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선 돈부터 벌어야 했다. 최소한 배는 채워야 했다. 류는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이냐고 물었다. 경비병들의 눈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는 심지어 알로안에게 소매치기를 배우라고 제안했다. 알로안은 자신만만하게 거절하며 류에게 장소 하나를 찾아달라고 했다. 류가 어리둥절하며 어디냐고 묻자 알로안은 경기장이라고 답했다. 류는 금방지하 경기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그 순간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무대 위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아래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소리치며 그들을 응원했다. 류는 그 광경에 겁을 먹어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알로안에게 장소를 잘못 찾아온 건 아니냐고 물었다. 알로안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다. 바로 여기였다. 피부가 검은 파이터가 장발 남자의 승모근을 물어뜯었지만 장발 남자는 잔혹한 펀치로 반격했다. 검은 피부의 남자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다시 돌진했지만 허리에 또다시 묵직한 펀치를 맞고 말았다. 아라는 원래 이곳이 그냥 길거리 싸움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수준이 꽤 괜찮았다. 반면 류는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장발 남자가 또다시 공격을 개시했다. 스트레이트 펀치가 검은 피부 파이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검은 피부의 남자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포탄 같은 펀치 세례가 쏟아졌다. 류는 알로안에게 떠나자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이카스는 켈로윈의 죄수들보다 훨씬 강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 알로안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일어난 일에 모든 관중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알로안이 체급이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카스의 주먹을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냈기 때문이다. 알라아는 이카스에게 검은 피부의 남자가 이미 기절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냐며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카스는 완전히 얼어붙어 감히 누가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류는 저 미치광이 알로하니 왜 무대 위로 뛰어들었는지 의아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있었다. 알로아는 심판에게 돌아서서 뇌물을 받았냐고 물었다. 승부는 이미 명백했다. 왜 경기는 계속되고 있는가? 그건 규칙 위반 아닌가? 그 순간 이카스가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그는 알로안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으며 속으로는 이 소년이 정말 귀족이라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알로안은 오히려 모르겠어? 라고 물었다.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알로안에게 고정되었다. 알로안은 자신이 그저 길거리의 거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순간 그는 관중들의 거센 욕설의 파도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저 녀석과 직접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괜찮은가? 그는 모두에게 기대하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바로 그때 류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며 알로안에게 이카스와 싸우지 말라고 애원했다. 이카스가 여기서 가장 강하며 알로안이 이길 거라고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로안은 잔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려 머리를 긁적이며 류에게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승리에 걸라고 명령했다. 류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려던 순간 알라안이 그의 말을 끊었다. 류, 이거 끝나면 배 터지게 먹을 만큼 소고기 살 거다. 경기는 곧 시작됐지만 단 한 명의 관중도 아론을 응원하지 않았다. 이카스 역시 속으로 이 거지는 구제불능의 미치광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때 갑자기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소녀는 겨우 15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지만 눈에는 미숙함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의 호흡은 비정상적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알라한의 자세가 다른 누구와도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공격적이면서도 빈틈 하나 없이 안정적이었다. 이카스는 갑자기 긴장감을 느꼈다. 내가 정말 거지에게 겁을 먹고 있는 건가?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먼저 알라한을 공격했다. 다음 순간부터 알루안의 주먹은 이미 그의 뺨을 강타했다. 이카스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알루안은 전투 자세를 유지하며 주먹을 날릴 때 손을 어깨까지 뒤로 빼서는 안 된다고 혼잣말했다. 펀치는 가드 자세에서 상대방을 똑바로 겨냥해 가장 짧고 빠른 경로로 가볍고 깔끔하며 직선적으로 날려야 한다. 그런 다음 빠르게 후속타를 날리고 가끔 체중을 실어 더 무거운 일격을 가한다. 이카스는 뒤로 날아가 무대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의 입에서 피와 이빨이 튀어나왔다. 관중석에서 조용히 알론을 위해 기도하던 류는 관중들의 숨 막히는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서 있는 이카스를 보았다. 반면 알루아는 전혀 다치지 않고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알루안이 정말로 이카스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제 이카스의 시야는 흐려지기 시작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뿌옇게 변했다. 그는 꼬마에게 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인 펀치를 날렸지만 알루아는 쉽게 그 아래로 몸을 숙였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렇게 엉망으로 보이는 펀치를 피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필연적이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으니까. 마침내 알루아는 그의 가슴에 정통으로 펀치를 날렸다. 이카스는 다시 한번 날아갔다. 이번에는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알루아는 심판을 향해 뭘 기다리고 있냐고 물었다. 자기도 규칙을 무시하길 바라는 건가? 심판의 시선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는 듯 경기장 가장자리로 향했다. 신호를 받은 후 그는 알라한의 손을 들어 그의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알루아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아직 몸도 풀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봐줬을 텐데. 무대를 떠난 후 그와 류는 상금을 받으러 경기장의 재무실로 갔지만 금액이 틀린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직원에게 젊은이들이 기초적인 수학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직접 물었다. 직원은 재빨리 손을 내저으며 전액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루아는 여전히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적을 리가 없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류는 명백히 죄책감을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알아니 얼마를 걸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류는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류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으며 저녁 식사 비용을 아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등 뒤에 2명의 키 큰 경호원을 데리고 그들을 방해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알루안하고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루안은 그녀를 알아봤다. 그녀는 심판이 계속 힐끗거리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가 이곳에 처음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이 경기장의 관리자인 헬레나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으려던 찰나 알루안과 류는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류는 그 여자를 아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2 경호원이 알리안의 길을 막았다. 아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들도 아까 그 녀석처럼 되고 싶냐고 물었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그 여자에게 충성스러웠다. 그러자 헬레나가 뒤에서 오늘 알루안이 이긴 이카스는 자신이 대도시에서 스카우트한 챔피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왜 자신이 그와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알 것이라고. 그녀는 오늘은 보내주겠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니 다음번엔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알루안은 그녀가 하는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그 후 알루안과 류는 바비큐 식당으로 갔다. 류는 배가 몹시 고팠지만 여전히 알루안에게 아까 그 여자를 절대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헬레나는 그저 경기장 관리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도시의 숨은 권력자였다. 여기 머무르는 한 필연적으로 그녀와 마주치게 될 것이었다. 알루아는 자기 눈에는 그저 여우 한 마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게 그녀의 별명, 늙은 여우였다. 알루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자신을 이용할 의도로 접근했다는 것은 명백해 보였다. 그가 처음 격투기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재능을 보이자 많은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고 대부분은 그를 돈 버는 도구로 이용하고 싶어 했다. 심지어 몇 번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결국 그때 그는 꿈에 부푼 시골 소년일 뿐이었다. 그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지금의 에이전트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 덕분에 알루아는 더 이상 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정점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른 챔피언이었다. 늙은 여우라 누가 더 노련한지 한번 보자는 것이었다. 그 순간 웨이터가 벨라스테이트 소고기 1인분을 가져왔다.
유가 막 먹으려던 참에 알로한이 그를 막았다. 그는 가짜라고 말했다. 색깔과 마블링이 완전히 달랐지만 유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었다. 알로한은 잘 생각해보니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장이 그것을 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었다. 이웃 도시에 있었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벨라 스테이트 소고기는 극히 희귀했다. 그렇게 많은 손님에게 그것을 제공할 리가 없었다. 이건 1등급와 교기에 더 가까워 보였다. 한 등급 낮을 뿐이지만 품질 차이는 엄청나고 가격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유의 배는 이미 크게 꼬르륵거리고 있었고 그는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음식이라고 주장했다. 알로한은 가짜 소고기의 벨라 스테이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며 그들은 돈도 없다고 응수했다. 이것을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였다. 그 말을 하고 알로한은 웨이터에게 손짓했다. 웨이터는 짜증난 표정으로 처음부터 그들이 거슬렸다고 말했다. 밥이나 다 먹고 나갈 수 없겠냐고. 고기 1인분만 시켜놓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알로한은 차갑게 고기가 가짜라고 말했다. 그들은 벨라 스테이트 소고기 1인분을 주문했으니 식당은 진짜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속으로 가짜 상품을 파는 것도 이미 화가 나는데 그들의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웨이터는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되물었다. 이곳은 길거리 규칙 따위는 따르지 않는 곳이었다. 알라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사장을 부르라고 했다. 그러자 웨이터는 그를 더러운 거지라고 부르며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표범의 쓸개라도 먹었냐고 으르렁거렸다. 알라는 비웃으며 표범 쓸개를 먹은 거지가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냐고 물었다.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웨이터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곧 알로한과 류는 주인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배가 나온 중년 남자로 분명히 주인이었다. 그의 옆에는 칼을 든 몇 명의 깡패가 서 있었다. 주인은 그들이 그 무례한 거지 2명이냐고 물었다. 하나는 무례한 것은 주인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그들에게 가짜 고기를 팔았다고. 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젊은이가 기백은 있지만 분위기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말하면서 그는 반복적으로 그들을 가리켰는데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듯했다. 알로한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분위기 파악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 그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싸우면 누가 죽을 것 같냐고 물었다. 깡패들은 그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아라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들 모두를 쉽게 처리했다. 곧 마지막 깡패도 쓰러졌다. 처음에 침착했던 주인은 이제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유는 자랑스럽게 꼴좋다며 알로한이 누구인지 아냐고 이카스를 이긴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인은 이전에 이카스가 거제에게 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웃어넘겼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초조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알로한은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겠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받아야 할 보상을 원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며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다. 보상에는 2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그의 돈을 돌려줄 것. 둘째, 앞으로 여기서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주인이 벨라 스테이트 가격으로 지불할 것. 주인은 알라한의 요구에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사람이 강도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꽤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여관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부드러운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는 이렇게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신나서 팔을 휘저었다. 그리고 그는 알로한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제이드, 아까 정말 대단했어. 그 소비자 권리 운운하는 거 정말 귀족답더라. 알로한도 누워서 설명했다. 만약 실수로 소문이 퍼지면 그의 식당은 끝장이라고. 손에 쥔 패가 없는 사람에게 협상 테이블은 순전히 지옥이다. 유는 웃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알로한에게 고마워했고 알로한은 그저 잘하고 말했다. 한참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유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일어나 앉아 알로한이 잠들었는지 속삭이며 물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알로한이 정말로 잠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침대에서 살금살금 내려와 조용히 옷을 입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떠날 준비를 하며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알로한이 눈을 떴지만 그는 일어나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며칠 후 정오 막 잠에서 깬 유는 배가 고프다며 언제 밥을 먹으러 갈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알로한은 깨어난 이후로 전혀 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었다. 유는 마법사들이 보통 땀 흘리는 걸 싫어하냐고 물었다. 마력이 없어서 그냥 훈련하는 거냐고? 알로한은 응 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셈이지. 말을 마친 그는 앞을 보며 시스템을 소환했고 매일 몇 번씩 상태를 확인해도 변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저주라도 받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0에서 1로 가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단계는 당연히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일단 1이 나타나면 일은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물론 그건 알로안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그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류는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알로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훈련이 끝났다고 말했다. 밥 먹으러 가자. 류는 기뻐하며 오늘은 뭘 먹을 거냐고 물었다. 알로안은 씩 웃으며 소고기를 먹을 거라고 말했다. 오랜만이네. 류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그들은 사흘 동안 소고기를 먹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뻔뻔함에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필요했다. 더 중요한 것은 첫날 10인분을 먹었기 때문에 돈은 여전히 넉넉했다. 알로아는 고개를 숙이고 금화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다. 류는 얼마 없다고 말했다. 호시의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했다. 알로아는 침묵에 잠겼다. 10년 동안 이 게임을 했는데 당연히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만에 금화 50개를 태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에 버리는 것과 같았다. 저 녀석은 내가 귀족으로 태어났으니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알로아는 류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몰랐지만 배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모른 척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곧 부하 한 명이 고깃집 주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두 사람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주인인 창푸는 인내심보다 자존심이 훨씬 강한 남자였다. 그는 애송이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표정이 사나워지며 지시한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물었다. 알로안과 류가 개인실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은 이미 소고기 요리로 가득 차 있었다. 종업원들조차 그들을 정중하게 대했다. 종업원이 떠난 후 알로아는 왜 다들 이렇게 친절하냐고 물었다. 류는 신경 쓰지 않고 옷을 갈아입어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알로아는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알로아는 잠시 생각했다. 들어올 때 암살자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고 식당 내부도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그때 류는 배고프지 않냐며 방금 준비한 쌈을 건넸다. 하지만 알로안이 쌈을 받아든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류에게 급히 뱉으라고 말했다.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돼.